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네, 이제 4월에 접어들면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최근 며칠 지긋지긋했던 미세먼지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고요. 서울 여기저기에 벚꽃이 만개하고 그야말로 봄을 느끼는데 시장은 또 4월 접어들어서 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또 우리가 또 따지고 체크하고 살펴봐야 할 글로벌 이슈나 지표들도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3월 FOMC 의사록 공개와 더불어 또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은 타결 직전에 와 있다고 하고 있고요. 4월이면 또 나오는 환율 보고서 이슈도 있을 만한 이 시점. 모처럼 서울 외환시장에서 1140원을 훌쩍 올라서는 환율이 나오면서 조금 환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환율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전망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티은행 유현정 부장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SM투자자문의 홍승모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 센터장님, 홍 상무님은 지난번 300회 때 우리 환율 다룰 때 나와주셨던 것 같고 유 부장님은 모처럼 나와주셔서 또 반갑습니다. 네. 보자. 저도 예전에는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주간 전망대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해주시는 우리 패널 분들이 얼마나 아낌없이 본인의 생각과 갖고 계신 정보를 가감없이 이렇게 나눠주시느냐에 따라서 컨텐츠가 달라지겠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환율 그것만 한 두 달 넘어서 다루게 됩니다. 좀처럼 안 움직이던 환율이 움직였는데 먼저 우리 보자. 이거는 첫 번째 질문은 정미영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수요일 밤에 순서상으로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지난 3월 20일 날 끝났던 FOMC 또 의사록도 3주 만에 또 공개도 되고 했습니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던 차라 의사록도 이번에 어느 정도 주목을 끌었는데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사실은 의사록에서는 이제 금리를 양방향으로 열어놨다라는 그런 발언이 좀 연준이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워낙 이제 3월 회의 자체가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지라 의사록은 그렇게 좀 특별한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1월 FOMC가 성명문이야 이걸 다 뜯어 고치는 회의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회의는 3월이었거든요. 3월이었죠.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그동안은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로 변화한 것을 다 대외적인 요인의 탓을 돌렸었는데 1월에는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도 하향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향 평가를 한 것이 이런 스탠스를 더 낮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그럼 과연 연준이 뭘 봤길래 이렇게 점도표도 낮추고 스탠스가 더 시장 예상보다 낮아졌느냐 이렇게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어떤 내용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금리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3월 회의 이후로 시장에서는 연말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40% 이상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시장의 기대치가 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조율을 해 나가야 할지도 연준의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3월에 그렇게 낮춘 회의였지만 실제 의사록 내용에서는 최근에 금융 환경이 조금 개선됐다. 1월에는
성놈을 고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금융 긴축을 들었었는데 네. 3월 의사록에서는 금융 환경이 좀 다소 나아졌고 1분기는 안 좋았지만 2분기는 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는 양쪽을 진짜 다 열어놓는 그런 스탠스로 갈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여전히 향후 이제 시장의 방향은 소위 경기 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 부장님. 지금 이 연준이 어떻게 한다, ECB가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이들의 통화 정책 막 이렇게 계속 따지고 살피는 게 흔히 말하는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의 몫입니까? 아니면 실제 시장의 딜러들도 그만큼 이렇게 중시합니까? 사실 최근에 외환시장 달러와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네. 밸류에이션의 변동을 봐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유럽, 미국 상대 경기의 어떤 모멘텀 차이가 모멘텀 차이. 예, 가장 경기. 크게 경기 모멘텀 차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결국 경기 모멘텀이 네. 지표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금리라고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결국 상대 시장 금리의 변동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달러와 밸류에이션의 변동을 쳐다볼 때 설명할 때 가장 잘 해석되는 지표가 네. 상대 금리 차이입니다. 상대 금리 차이. 예. 최근에 뭐 미국 금리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일본이나 유럽 금리도 꽤 많이 하락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일본이나 독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채 수익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로나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고 미국 금리 인상 기대의 태조에 따라서 왜 달러화가 약세로 가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대 그런 어떤 경제의 모멘텀들이 유럽이나 일본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시장을 쳐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이와 같은 어떤 시장의 설명 변수인 상대 경기 모멘텀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우리 정명 센터장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리는 뭐 자꾸 통화정책 하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어떤 경기 부분이 그렇다 보니 결국은 또 그 경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금리로 또 반영이 되고 경기 안쪽이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정도죠. 그렇다면은 아까 정 센터장님은 시장에서는 연내 연준이 금리 인하로까지 갈 거다라고 그렇게 시장에서 가격 반영하고 있는데 정명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까지 갈 수도 있다? 연준? 저희는 올해 동결로 생각을 동결로 하고 생각한다?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 물가가 올라갔냐가 연준의 지금 통화정책 위반의 가장 큰 위협인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점에서 연준이 좀 연내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올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릴 가능성도 네. 있다. 네네. 그래요. 지금 저기 오늘 우리 홍상무님께서 아까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셔갖고 시장을 제대로 못 보셨다고. 뭐 변명이죠. 네네. 네. 지금 네. 아시다시피 해 바뀌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네. 세계 증시가 진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네네. 힘차게 달려왔고 지금쯤에 다들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크리티컬한 데 와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 간다 쪽하고 네. 올만큼 왔다 쪽하고 이제 굉장히 팽팽해요. 네네. 팽팽한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목요일 날 네. 중국 증시가 확 빠지거든요. 네. 뭐 그런 면도 있고 한데 지금 한번 중국 관련해 가지고 네. 최근에 계속해서 어쨌거나 시황을 보실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래야 또 이렇게 해치 네. 관련해서 전략도 나올 거고 네. 미중 무역 다 돼 간다. 네. 뭐 그까지 나왔는데 네. 믿어도 될까요? 저는 무역 저번 300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되면서 EU 무역 전쟁이 나오고요. 저는 이게 일본까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까지. 네, 결국은 한 번씩 다 지나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미 무역,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과 그 기타 무역 전쟁의 원인은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은 무역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본질은 미중의 패권 다툼인데 네. 그 용도로서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네. 그거는 저는 한 번도 미중 무역 전쟁은 타결이라는 이 용어를 쓴 적이 없고요. 봉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봉합. 작년 4월부터 봉합할 단계까지는 왔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원한 거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얻은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 뭐냐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훼손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혹은 낮은 금리로 이제 정책 금리를 받아서 사실은 실질적인 경쟁력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관세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의 타격으로 인해서 환율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뭐 배터리 분야라든지 몇몇 산업에서 굉장히 이제 한계 상황에 왔다는 징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중국은 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문제가 발생한 거는 중국의 경기 펀더멘탈로 영향을 줄 거고 그 부분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은 패권 전쟁, 본질은 패권 전쟁이다. 그러면 유럽 때리는 거는? 그거는 조금 더 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네. 내셔널리스트 성향이라 보고 있고요. 그게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지 혹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지했을 때 자기 유권자 지지층을 결집 효과가 높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내셔널리스트의 성향으로 간다면 가장 반대해야 될 게 글로벌 단일 시장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블록별로 무역 전쟁을 미국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EU를 가고 그다음에 일본까지 간다. 그렇게 이제 제 의견에 대한 어떤 배경이 되겠죠. 예. 지금 알겠습니다. 조금 스피디하게 가보죠. 그리고 아무리 스피디하게 가더라도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환율 같으면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날밤을 셀 수 있는 분들만 모셨으니까 이건 꼭 한번 짚고 싶은데 자주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 얘기하다가 또 그게 이제 환율로 위안화로 가다 보면 항상 또 이렇게 제2의 플라자 합의, 즉 미국이 중국 손보려고 위안을 갖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절상시키라는 그런 어떤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 부장님, 정 센터장 한번 각자 순서대로 한번 그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그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발표된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표된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을 봐보면은 네.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 협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해당 발표 내용을 봐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기존의 G20 미팅 같은 데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를 시켜서 무역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행위를 서로 지향하기로 했다. 지향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중국의 어떤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이용하지 않겠다. 무역 전쟁의 어떤 하나의 회복 수단으로 네. 환율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런 정도의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합의는 충분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프라자 합의 때와 같이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환율을 뭐 일정 수준 이상 위안화를 절상을 시키겠다. 이런 형태의 합의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중국이나 그 당시에 일본이나 프라자 협의 당시에 일본이나 독일의 경제 상황과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고요. 네. 뭐 그런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절상을 시켜서 뭐 무역 분쟁을 봉합하려는 그런 시도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있었는지를 과거의 일본의 경로를 봐보면서 충분히 반면 교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합의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 4월 달에 우리 외환시장에 가장 불거졌던 문제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 뭐 제2의 프라자 합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화 절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또 중국이
미국과 제2의 프라자 합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소설을 쓰고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소설의 단계이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만연해 있는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 우려는 일정 부분은 좀 완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7위안 넘었을까봐 뭐 덜덜 떨고 하던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뭐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어떤 위안화 약세는 막아줄 시장에 건 아니겠느냐. 나서서 막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도 같이 보십니까? 어떠신지? 네, 그렇죠. 뭐 80년대 플라자 합의는 이제 뭐 그 G5인가요? G5가 공조 개입을 하면서 엔화를 이제 폭등시키는 뭐 공습을 한 거죠, 대대적인. 그게 가능했던 시장이었고 또 그거의 효과, 그거의 또 파급 효과가 미국에 미치는 효과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이 일본을 때려잡기 위한 하나의 큰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었다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환율이 메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결국 이제 패권을 해야 되는데 패권을 그 패권 싸움이 지속이 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건 이제 너무 거대해진 그런 경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는 중국은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기존 선진국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체제고 모든 게 이제 정부가 통제하는 그거 하에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당이 하라면 다 해야죠, 뭐.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환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깨려는 그런 방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좀 미국의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 산업 정책, 그다음 보조금,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주도의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이제 직접 그 정부 보조금 없이 가는 시장 경제 체제로 이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미국이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정부가 금융시장을 아직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빨리 오픈을 해라. 그래야 이제 미국에서도 원하는 조치를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면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털어먹죠. 그래야.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는 환율이라는 점이 메인 포커스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리고 작년 대비 지금 4월 지금 이제 뭐 중순으로 접어듭니다만 해마다 이때쯤 나오는 그 환율 보고서 얘기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뜸한 것 같아요. 뭐 그걸 지금 미국이 트집 잡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잖아요. 예, 크게 뭐 조심하거나 우리가 신경 쓸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예, 뭐 지난해 하반기에 최근에 발표된 지난해 하반기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내용을 봐보면은 약 한 1억 8천만 불 정도 매도 개입을 더 많이 한 상황이고 매도 개입이 그리고 대미 무역 수지 흑자도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어서 170억 불대로 줄어들면서 그 무역 그 환율 조작국 지정 대상의 3가지 요건 중에서 2가지를 지금 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아마 모니터링 리스트에서 빠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만 어찌됐건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에서 하나가 더 줄어든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긴장감을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 언급이 덜 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그 논의 속에 환율이 들어가 있고 그거 자체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보고서에서 그거와 전혀 다른 트랙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그 합의 내용 속에 환율이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지금은 큰 이슈로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1144원 90전까지 갔어요. 네. 오랜만에 보셨죠? 그 시세. 그렇죠. 네. 그러면 그날 혹시 조금 바쁘셨나요? 고객들 전화가 많았나요? 네, 거래 많이 됐습니다. 분명히 임팩트가 있었죠. 40원 위로 올라온 환율. 임팩트는 있는데 주로 현물 매도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현물 매도가 네, 많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중장기 전망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변동성은 매우 연중 최저점 수준이었습니다. 변동성은? 예, 그래서 뭐 연초에 1월 달에 20원대 후반보다 이제 옵션 상품 활용한 매도 가격은 오히려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옵션 거래는 활발하지 않았고 다만 현물 레벨이 절대 레벨이 높기 때문에 현물 거래는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차피 거래를 하려면
이제 은행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은행 딜링룸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바쁘더라. 네. 하기야. 우리 요 부장님께서 보자. 97년 IMF 외환위기 때 예, 그때 리즈 시절에 그때 한미은행에서 한참 트레이딩 할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의욕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였죠. 혹시 2,000원 찍으셨던 분 아닌가? 예, 맞습니다. 뭐 시장의 레코드에서는 사실 2,000원 거래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당일물 밸류 거래와 투데이. 이길물 거래가 밸류 동시에 타임. 거래가 될 때였는데 네. 기본 시장 레코드는 이길물을 기준으로 해서 레코드가 남아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영업 후가 아니었어요? 밸류 투마로 이경업물이 현물안의 거래 현물안이었어요?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일물에 현물안 그러니까 이경업물에는 매도 공백이 생겼는데 당일물에 2,000원에 매도가 떠 있길래 네. 자신 있게 샀었죠. 샀어요. 예. 그거 그 2,000원 사갖고 얼마에 털었었어요? 한 100원 정도는 손해 봤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비드가 1,900원이셨죠. 그 2,000원에 비트 찍을 때 그걸로 꼭 먹겠다는 것보다도 이 2,000원 갖다 내가 사야지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죠. 그것보다는 시장 변동 상황에 대한 그 트레이더로서 현물 트레이더 그냥 대응이었다고 대형이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굉장히 약해진 상황은 당연히 거래자로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아주 기계적인 어떤 시장 변동에 대한 반응이 2,000원 최고점을 옛날 딜러 시절에 찍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유연정, 시티 유연정은 네. 페이머스가 아니고 좀 노토리어스 했어요. 유명은 한데 다크호스 뭐 예, 그랬던데 그러면은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1,140원이 가지는 의미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좁은 박스권 안에서 환율이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죠. 네. 지난해 6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네. 현재까지 거의 한 10개월 기간 동안에 실제 변동폭이 저점과 고점을 다 합치더라도 40원 채 안 되는 정도 수준. 주된 거래 범위를 봐보면은 한 30원 이내 범위에서 그랬죠. 10개월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위축된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변동성이 위축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대 수준 자체도 환율의 하단에 사자가 계속 몰리고 상단에 팔자가 몰리면서 실제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자기 시현적인 예언들이 계속 맞아떨어지는 거죠. 환율이 박스권 안에 갇힐 거라는 기대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런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환율을 박스권 안에 갇혀놓는 결과를 낳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주변의 변수를 보더라도 크게 현재 박스권을 이탈할 만한 소재가 크질 않습니다. 그건 국내 우리 수급적 지난번 300회 때 두 분이서 아주 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수급적인 요인도 수급이나 그렇고 심리나 글로벌 할 것 없이 달러와 요인도 달러도 그렇고 그렇고.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된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뚫긴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크게 환율이 상승할 만한 요인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일시적으로 환율의 상승이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러와 팔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팔자에 나선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 며칠 동안에 환율이 1,140원 근처에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배당금 수요인 것 같습니다. 배당금. 다음 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목금만 이틀 동안 봐보니까 주요 상장사만 기준으로 해서 이틀 동안 한 3조 1,000억 정도 배당금을 외국인인 몫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사자는 세력이 창밖에 줄을 서 있는데 팔라고 그러는 선수가 지금 서둘러서 다 팔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금씩은 팔겠지만 한꺼번에 모든 물량을 다 쏟아내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 세력이 조금 약해진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렇게 매도 세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환율이 좀 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환율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에 저는 전혀 그 동의를 못하고 여전히 그래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다만 일시적인 수요 요인이 강화가 되면서 박스권 상단을 잠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정선 타장님께서는 이번에 1,140원대에 올라섰고 한번 올라섰다가 지금 이렇게 밀려도 좀 뭐랄까 아래가 좀 단단해진 느낌은 들거든요. 네. 지금 이제 유 부장님께서는 네. 크게 의미를 네. 두기는 어렵다. 추세적인 그거는 보기 어렵다. 정선 타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뭐 4월 배당금 역성금 수요는 매년 있는 이벤트인데요. 그때 그럼 환율이 항상 올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보합이거나 빠진 사례도 있고요. 음흠. 그리고 올해 이제 배당금이 작년 수준이랑 그 아마 4월달에 배당 지급액이 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난해보다는 크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네, 제 나름대로 네. 지금 해보니까 작년 4월에 76억 6천만 달러가 나갔대요. 그게 네. 작년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보다 20%나 늘은 규모랍니다. 네네네. 그러면 유 부장님 말씀은 금년은 작년보다 배당금이 더 늘었을 것이다. 예, 상장사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총 배당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대비해서 한 30% 이상은 늘었다고 그럽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만 봐도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금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실적이 작년 좋았던 실적. 지난해를 기준으로 네.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융지주사들, 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데 배당금 지급액이 지난해 배당금 지급액이 20조 조금 넘는 규모인데 금년도에 3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장사만 지급을 하는 규모가. 그러다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네, 네. 배당금 지급액이 작년이 한 26조였고요. 예, 배당금 올해는 지급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가 돼 그렇기는 있고. 한데 그 중간 배당을 기업들이 늘렸거든요. 작년에. 중간 배당을. 그래서 2017년에 중간 배당이 4조 원대였는데 2018년에 중간 배당 9조 정도 됐습니다. 5조를 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삼성전자. 네네네. 근데 저는 이거보다요. 저는 역성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건 뭐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레벨에서 배당금 가지고 신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그대로 다 일단 사서 나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늘고 줄고 그거보다도 실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보통 3, 4월이 수출 성수기가 이제 서서히 달궈지면서 수출 물량이 3월, 4월, 5월, 6월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늘어나니까 배당금 수요가 늘어도 그게 이제 카바를 상쇄를 해주는 상쇄되는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아직 4월까지는 그렇게 운기가 펼쳐진다고 보기에는 아직 반도체 수출 수출이 쪽에서?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환 수급이 이 배당금 역성금 수요에 영향을 상당히 받는 지금 현재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수급적으로 좀 수요가 강화된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수출이 좀 줄어들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유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역 수지 쪽에서 그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거주자들의 매매 동향을 봐보면은 이번 주에 발표된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봐보면은 1사분기에 약 한 106억 불 정도 NDF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가 여기에가 한 106억 특히 불 정도. 3월 달에 80한 6억 불인가 80몇 억 불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아마도 그와 같은 순매수는 이번 달에도 좀 지속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상대적으로 환율 레벨이 좀 올라온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현재 레벨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결국 NDF에서 이렇게 매수 규모가 늘어나면은 한두 달, 두세 달 이후에는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 또 털어야 된다. 순환 사이클로 돌기 때문에 한 5월 정도에는 거꾸로 좀 빠지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은 여기에 유가까지 있으니까 매수가 좀 강화될 요인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3월 달부터 많이 사기 시작했고 네. 사실은 그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 25원을 딱 받쳐지면서 뭐 CDS 같은 경우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20bp, 90bp, 29bp 갔다가 회복되고 그 이후부터 여기 NDF 매수가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매수세가 트레이딩 목적이냐 아니면 캐피탈 헤지 목적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캐피탈 그러면 헤지 목적이면 굳이 캐피탈- 안 털어도 되네. 안 털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캐피탈 헤지 목적이라면 대부분 롱텀 캐피탈 헤지를 하면서 OTM 옵션을 사거든요. 예, 그러면 1년짜리 옵션, 제가 옵션 변동성 얘기를 차후에 드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연초 변동성이 9% 이상이었습니다. 1년 네. 기준으로. 네. 근데 그 오히려 4월 들어서요. 연중 최저치 6.8%까지 빠졌고요. 변동성이. 네. 그리고 1144원 간 날 7.05%까지 약간 회복했다가 다시 6.9%로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가 롱텀 캐피탈 목적으로 사고 그거에 대한 델타 헤지가 NDF 매수 들어오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성, 스페큘레이션 물량이 스페큘레이션이다. 좀 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유 부장님 예측대로 한 2달 정도 캐리하다가 더 안 올 것 같으면 포지션을 청산을 하면서 다시 여계 쪽은 매도 압력 쪽으로 갈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좋습니다. 네. 그러한 어떤 견해나 전망 내지는 여계가 왜 저렇게 최근 들어서 바짝 살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판단이 선다면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계가 뭔가 노림수가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환율이 남들 그렇게 지난 수년 동안 그 난리를 치는 동안에도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 있었던 이 환율이 한 번쯤 움직일 때는 됐는데 그러면 원화 강세 환율 하락 아니면 원화 약세 환율 상승 쪽에서 그 친구들이 배팅을 한다면 이쪽이고 이러려면 그냥 하지는 않을 거고 뭔가가 있을 거다 하는 중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경상수지예요. 네. 그러니 지금 2월 달에 36억 불, 뭐 좋죠. 흑자에다가 82개월 연속은 좋은데 지금 이 정도 규모라면은 지금 배당금만 할 것 같으면 4월 달에 당장 적자 날 수도 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정 선생님도 예전부터 쭉 그런 리포트나 그 강의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상수지하고 환율은 상당히 밀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경상수지 향후 추이? 일단 4월은 적자 가능성을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배제는 못할 것 같다. 네, 아직 오늘 또 10일까지 수출 실적 그 플러스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아직 플러스 규모가 크지는 않고 네. 그 다음에 그 배당금 역성 수요가까지 감안되면 작년에 아마 4월에 경상흑자가 13억 불 정도 이렇게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역성금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많아가지고. 올해는 작년 4월보다 수출이 부진하면 적자 가능성도 가능은 하죠. 그래서 한번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소지는 틀림없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우리나라 원화를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원화를 얘는 건드려도 먹을 게 없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안전한 경상흑자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도 계속 지속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5월부터는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일단 역성금 수요가 빠지고 그다음에 수출도 보면은 반도체가 계속 부진하긴 합니다. 3월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 27%인가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긴 한데 또 3월 데이터를 따로 뜯어보니까 3월의 반도체 수출은 1, 2월 달 평균 수출 금액보다 또 20% 이상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1, 2월에 바닥치고 좀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수출 물량도 처음으로 11월 이후로 증가세로 돌았기 때문에 돌았다. 수출이 뜨겁지는 않더라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는 그러면 좀 수하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수지 얘기를 하려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원유가 유가 비중이 커가지고 한번 우리 홍 상무님 네. 유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새 조금 네. 아주 좀 뭐랄까 탄력이 있던데.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유가까지 전망할 수 없으니까 뭐 H 금융투자 그쪽에 유가 전망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리포트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 자체보다는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증시가 회복되면 소비가 늘 거고 그러면 썸머 시즌에 맞춰서 휘발유 수요가 늘 것 같은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와 코릴레이션이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0.92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 오르면 주가도 오른다? 예, 주가 오르면 유가 오르고 유가 오르면 주가 오르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시장 관점에서 많이 유가를 주목하고 있다. 그럼 왜 유가를 주목할 것이냐? 네. 작년도에 자산 시장에 변동성을 줬던 요인들,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북미 회담 혹은 브렉시트도 최근에 등장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파워가 강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장은 항상 속성이 새로운 시장의 변동 요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마땅한 게 없는 상태에서 유가를 좀 주목한 게 아니냐. 그리고 마침 그 상황에 트럼프가 중동에 대한 분쟁의 리스크 요인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결국은 감산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유가가 굉장히 그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하는 금융시장 쪽의 관점에서 많이 선도하고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보기에는 뭐
최근에 주가는 올라도 금리는 안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하고는 또 다른 굳이 부분이 그게 있는 것 시장의 소비를 많이 반영을 할까라는 저는 의심은 좀 생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소비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실은 그건 거죠.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저게 이제 또 기대가 나올 수 있는 게 작년에 결국 금리 인상이 기조가 꺾어진 이유는 저는 이제 유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못 쫓아왔는데 인플레이션 차지하는 비중이 주거 비용하고 유가가 크니까 유가가 70달러대에서 40달러대로 하락한 게 금리 상승 탄력을 인플레이션이 못 갖고 올라온 분. 임금 상승률로는 충분히 받치지 못했던 그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정세현 대통령님 의견에도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시장의 기대일 뿐이란 거죠. 기대.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유가는 이제 공급 차질 쪽의 이슈가 저도 좀 그것도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유가에 대해서 작년에는 뭐 환율, 재작년 환율 많이 건드렸다면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유가에 대한 얘기를 트위터로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뭐냐? 아니면 원하는 유가 수준이 얼마냐라고 해보면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도 그렇고 글로벌 원유 생산업자들이 원하는 수준은 다 한 50%에서 60% 사이인 것 같아요. 거의 현 레벨? 골디락스 레벨이라고 보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 원유 생산을 가파르게 늘려서 지금 향후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차 없어지고 하면 원유에 대한 수요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 지금 한번 이렇게 빨리 이제 붐업을 생산을 해보자. 늘려야 되는데 생산 늘리는 과정에 유가가 너무 그것 때문에 빠져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 그래서 이란 제재도 다시 꺼내 들고 베네수엘라도 강경 입장을 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가를 나름대로 떠받치는 정책을 동시에 유가 관점의 음모론이시네요. 근데 곧 일리도 있는 게 결국은 미국은 세일가스 비중이 높은데 그러니까. BP보다 훨씬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동인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겠죠. 이게 아까 유가 좋으면 주가도 좋다. 뭐 에너지 섹터 주식들이 오르면서 지수도 올라갔다. 뭐 이런 시황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도 매번 또 다른 게 그때 다른. 이게 유가가 또 너무 올라버리면 이제 물가 자극되고 그놈이 언제 오나 싶던 인플레 보면 또 이제 22하고 연준이 또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그때는 또 부담이 되고 항상 그 비등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 백불 소리야 뭐 항상 이렇게 세게 지르는 선수들이 언제나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기서 유가가 지금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 어쨌거나 그리고 수출 지표도 조금 안 좋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배당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로벌 달러 시세도 뭐 크게는 안 움직입니다만 쉽게 달러가 약으로 안 가고 이렇다면은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있고 한다면은 하다못해 이제 뭐 1200, 1300 환율은 우리나라에 없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아까 말씀하신 30원 렌지가 러플리 1110에서 1140인데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거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환율을 떠받치는 요인이었던 투자자금 유출은 유지될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국내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지난해보다는 환율이 조금 높아질, 최근보다는 환율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 자체가 2,200원 근처 정도까지는 전혀 아닐 것 같고 현재 수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스권에서 한 많으면은 1, 20원 정도 높아지는 정도면 맥시멈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해서 사실은 경상수지 적자를 좀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이 많다 보니까 유가가 한 10% 오르면은 경상수지가 80억 불에서 90억 불 정도 악화된다고 무역수지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공급 사이드였다고 그러면 공급 요인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다 그러면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그게 이제 수요가 가세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유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글로벌 수요 요인이 위축된 상황이 오히려 우리 경상수지의 더 큰 문제이지 유가 자체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만약에 글로벌 수요 요인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유가가 오르는 상황인지 공급 사이드에서 이슈가 돼서 유가를 오르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임팩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뭐 시가치계추를 돌리면은 2015년 같은 경우 수요 사이드가 위축이 되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도움을 받았느냐?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역으로 돌려본다고 그러면은 유가만 가지고 단지 우리 경제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는 그 정도 하고 정 선장님 네. 시황 서실 때 뭐 딜러들은 알아서 할 거고 시황 서실 때 네. 딜러들이 이렇게 읽고 뭐 그럴듯해 아니면 기업체 외환 담당자 분들도 삼성선물의 시황을 읽고 말돼 하는 소리가 되려면 대충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뭘 기준으로 쓰세요? 전망하실 때. 한때는 뭐 위안화하고 상관관계가 꽤 높았는데 지금 그럼 뭐죠? 우리 환율이 뭐 따라가죠? 지금은 글쎄요. 그래도 기본 축은 글로벌 달러랑 글로벌 달러랑 위험자산 선호 여부라고 보고 있고 기본 축은 거기에 이제 국내 수급 상황 이게 이제 왜 대외 변수를 얼마큼 반영할 건지 이렇게 결정짓는 크게 보면 지금 그런 구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달러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하신다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달러 네. 약세를 많이들 기다리는데 왜 잘 안 와요? 그렇죠. 기다리는 얘기는 주식하는 잘 분들도 아는데. 달러 약세 기다리고 뭐 그쵸, 다들 올해 달러 약세 전망이 달러 약세가 상당히 대세였었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올해 연간 전망 이제 상고하저다 이렇게 환율이 네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달러가 상반기에는 좀 강할 거고 하반기에는 약하고 또 국내 그 상황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상반기에 부진했다가 하반기는 좀 나아지면 거의 결합이 돼서 상반기는 환율이 좀 높은 수준, 하반기에는 좀 하락하는 수준 이렇게 저희는 뭐 기본 틀을 그리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달러를 아까도 이제 환율의 메커니즘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올라도 미국이 좋아도 오를 수 있고 미국이 나빠도 오를 수 있는 게 또 달러의 흐름이거든요. 네, 네네. 그게 이제 더 예측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처럼 뭐 업종이 좋다 그러면 그 업종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 환율은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3월 달부터 달러가 굉장히 견고해진 가장 강한 이유는 유로존의 부진이었거든요. ECB가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유로존 경기가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다시 꺾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게 달러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반기는 좀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괜찮고 하반기는 이제 감세 효과 이런 거 다 소진되면서 미국 경기 내려오고 중국이나 유로존이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달러와 약세를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달러화가 이제 하반기에는 좀 삼성선물도 그럼 달러 네. 약세를 기다리고 계시구만. 일단 상반기에는 그래도 빠지면 안 되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출입 업체들 지금 속내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아무래도 제일 많이 접촉하시기는 우리 유 부장님하고 우리 홍상무님이실 텐데 업체들은 지금 뭡니까?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아니 뭐 대한민국 환율 뭐 요새 뭐 그거 갖고 뭐 신경 쓸 거 있어? 뭐 해지할 거 있어? 네. 지가 움직여봐야 10원이고 뭐 조금 꿈틀거려봐야 20원인데 네네. 그걸 갖다 굳이 뭐 머리 썩일 필요 있나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열심히 해지하려고 듭니까? 해지에 관심 가지는 기업의 수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증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금융 상품을 통해서 해지를 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도 금융 상품을 통해서 네. 해지를 하고 있는 수출입 기업의 비중이 네. 굉장히 낮습니다. 비율이 낮다? 네네. 아마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니즈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해지를 하겠다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자문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이상이거든요. 70%가 이제 상장사일 경우인데 상장사들이 IPO를 했을 때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외환 리스크 관리 대책이 있느냐 여부.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IPO 시기를 전후해서 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실제 해치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니즈가 강해진다는 측면보다는 실제로 해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측면은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은행에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뭐 대충 비중이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수출업체하고 수입업체 중에 어느 쪽이 더 적극적입니까? 양쪽 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네. 환 해지에 나서는 그런 데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박스권 상하단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양쪽으로 다 매수 해지, 매도 해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좀 위로 되고 가면은 있습니다. 팔자가 많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 오면은 그거 하고. 예. 현재 지금 박스권 환율 변동에 기업들도 꽤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상으로 좀 본 걸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굳이 해치를 할 필요가 없고 수출업체들은 보유한 달러를 고점 매도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수입업체는 저점 매수를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최근 한 2, 3년 동안 선물한 매수, 매도 다 이렇게 줄어드는 쪽으로 나오곤 있는데 선물안은 줄어들고 있죠. 네. 그리고 선물안이 줄어든 이유는 또 4포인트 역전 현상도 매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수입업체 네, 매수는 좀 늘었고, 늘고 있는 늘어나고 것도 사실입니다. 수화 포인트가 워낙 마이너스니까. 네, 이제는. 수입업체는 매수 해지를 하면서 그 수합 포인트를 먹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니즈에다가 또 선물한 해지하면서 일단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수입업체가 조금 더 선물한 매수에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하다가 기업들이 하고 있는 환해지 중에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이제 곽광을 받았던 게 TRF 아닙니까? 타겟 리뎀션 포워드. 지금도 많이 팔리나요, 그 상품이? 지금은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핸스 시킬 수 있는 가격의 폭 자체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진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기업들한테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해지할 수 있는 툴이 타겟 리뎀션 포워드 정도가 선물한 포인트에 따른 손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거래들이 아직은 좀 선호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호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인 거래 볼륨으로 봐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도 팽팽해, 심리도 팽팽해. 그 와중에 과거 우리가 2008년, 2009년 같은 그런 어떤 환율 폭등을 몰고 왔던 우리 업체들의 쏠림도 없어. 그렇다면은 뭐 며칠 전에 한번 뭐 반짝 뛰었다 뿐이지 이걸 갖고 우리가 무슨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 뭐 외환시장이 먼저 뭔가 워닝을 울렸네. 뭐 약간 찝찝하네. 이건 좀 호들갑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도? 그렇죠. 저 지금 세미나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정말 금융위기 이후에 신용등급이 계속 올라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선진국들 뭐 미국만 지금 트리플 A고요. 다 일본도 내려왔죠. 중국도 올라갔다가 작년에 하향 조정됐죠. 영국 뭐 유럽 국가들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만큼 신용등급 높게 갖고 있고 정부 부채 비율 낮고 재정 수지 흑자고 외환 보유액 많고 단기 외화 차입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런 지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드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뭔가 탄광성의 카나리아라고 불리는 이제 환경이 전혀 아닌 거죠, 구조가. 예, 예전에는 그런 거에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모든 지표에 다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 환율이 움직이면 이게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수년간 시장을 이렇게 관찰하셨던 분들이 네. 경험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네. 특히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왜 이거밖에 안 올라가지? 작년에 위험 자산 시장이 그렇게 그렇죠. 흔들릴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배당금 수요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오긴 왔습니다만 저 변화된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현재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외 건전성, 저번에 300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외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그 많은 매수를 바치니까 밑으로도 못 가고 그러면 위로 한번 방향을 틀어봤는데 위로는 이런 펀더멘탈이 제한적인 요인이 되니 저는 이번에 40원대 올라갈 때도 사실은 노르웨이 국펀드 얘기는 네. 나왔던 얘기거든요. 다 뭐 알고 있던 얘기고.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거를 재료로 삼아서 그것도 호가 공백이 가장 얇은 점심시간을 통해서 1140원대로 끌어올린 게 좀 다분히 여기에 좀 의도적인 좀 플레이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거는 제가 여기가 아니니까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 참 짤짤이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아까 유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로벌 롱 포지션은 빌드업 했다가 적정 수준에서 트레이딩 목적이니까 언젠가는 팔아야 되죠. 네. 스페큘레이션이니까. 그런 범죄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안정적인 환율이면은 우리 국내 은행들 뭐 서울에 들어가 있는 외국계도 할 것 없이 딜러들이 버짓 채울 수 있나요? 트레이더에 따라서 다르겠죠. 트레이드에 따라서. 트레이드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이런 박스권에 익숙해져 있고 박스권의 컨트롤을 대응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있을 수 있고 또는 2원, 3원 정도의 변동성은 리스크 대비해서 리워드가 너무 적다고 아예 손을 안 대는 트레이더도 있을 거고 네. 뭐 후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돈 벌 기회가 없는 거고요. 돈 벌 기회가 없는 거고. 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충 월급값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월급값을 하다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죠. 이제 레인지가 어느 한쪽으로 터지고 나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사실은 환율이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0원 정도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겨우 상단이 한 5원, 10원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이 많이 오른 것 같이 심리적으로 이미 느껴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환율의 어떤 상단을 열어놓기에는 주변에 풍부한 대기 매물들, 유동 자금들이 있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어떤 여건에 대해서 불안한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금 당장 그게 어떤 수급으로 달러와 수요로 연계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꽤 먼 그런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불안정한 모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확대가 되진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영향으로 판단되기에는 지표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 사실 봤을 최근 때는. 작년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원화는 왜 약세로 안 가는 겁니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체감 경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답변을 물론 우리 경기도 내리막이니까 우리가 선행지수 제일 먼저 꺾였거든요. 주요국 중에서. 그래서 안 좋긴 한데 다른 지역도 마땅히 또 경기가 좋은 데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제가 더 요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표상으로는 또 그렇게 아주 그 고용 부분 빼고는 성장률 측면에서 아주 또 심각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체감 경기가 나쁜 거는 결국은 이 산업 구조, 유통 구조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것이 기존의 산업과 기존의 그 체인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이 실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훨씬 더 커서 굉장히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로 동의합니다. 저번에 300회 때도 사실은 나왔던 얘기고요. 결국은 최근에 모 뱅크에서 재밌는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뭐냐면 글로벌 통화는 못난이 경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이 썼으니까 저는 한 가지 이제 더 얹어서 그러면 누가 K윌 되느냐 경쟁이다. 누가 K윌. K윌? 못난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그 경쟁이다. 그래서 어차피 못난이 통화인데 그중에 누가 좀 낫냐 그걸 보는 게임이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 가치는 글로벌리 둔화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 둔화를 봐야 될 거고 둔화를 네. 조짐 나온다 네.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지표보다 체감이 훨씬 나쁜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하게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유통 구조의 변화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네. 그래서 예전에 소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표상으로는 작년에도 3%대 소비 증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은 문제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고, 그 양극화하고 맞물려돼서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는 평균 낸 지표가 아니고 양극화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양극화 측면 놓고 보자면 약점이 있지 않나. 양극화는 평균 지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양호한데 양극화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명히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이머징 통화들, 뭐 자주 이렇게 시황의 뉴스에 등장하는 터키 리라나, 뭐 요즘 핫하다는 무슨 뭐 인도 루피나, 뭐 할 것 없이 대부분 이른바 이런 이머징 통화라고 할 것 같으면 러시아 루블 할 것 없이 브라질 헤알, 죄다 보면 장기 차트를 펼쳐보면 쭉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이머징 통화들은 지속적으로 약세인데 우리 원화는 분명 걔들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97년에 2000, 2009년에 1600원 근처, 그 이후에 우리는 굉장히 지금 이 1100원대 초중반에서 이렇게 이제 수렴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데, 저는 이제 걱정이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기업체 입장도 그렇고 우리 딜러들도 그렇고 뭐 시황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체질이 약해지는 거죠. 관심도 적어들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한번 이놈도 건드려보고 저놈도 건드려본 중에 그나마 제일 다음 타자 누구지? 그 국제 그 하이에나 같은 환투기 세력들 입장에서 딱 뭔가 맞아떨어지고 한번 시작하면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했을 때 우리가 조금 그때 가서는 좀 갑자기 환율 왜 이래 하면서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우려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탄탄해진 원화의 체질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 우리의 자랑이고, 또 이렇게까지 만들어 온 뭐 이른바 국제금융 라인에 공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것도 있고, 기업들도 예전만큼 그렇게 택도 아닌 상품에 막 솔깃해서 쏠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오늘 기사 보니까 뭐 FX 마진 월 10% 준다고 해서 거기다 돈 맡기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어느 세상에 그런 거저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뭐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그거 해보시죠. 우리 환율은 대충 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보자 하는 차원이고, 그러면 우리 외환 전문가분들에게 그걸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리까리한 시점이 왔는데 그냥 하우스 뷰도 아니고 세 분한테 지금 1억씩이 있어요. 주식 하실랍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소한의 배분만 유지할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배분. 무슨 말씀이죠?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장기 투자 성과에서는 주식이 그래도 제일 낫죠.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할 때 올라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게 네. 시장 가격이란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개인 장기 투자가의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형성을 할 거냐. 그래서 주식이 나쁘다고 해서 제로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포트폴리오 배분에서 뭐 예를 들면은 10에서 30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최소한의 비중 정도로 낮추는 정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예. 물론 최근에 주가의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지난주에 아마 화두 타이틀이 호재에 굉장히 민감한 금융시장이라고 표현을 해놨던데요. 네. 전반적으로 뉴스에 악재에 대한 반응보다는 호재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호재를 찾고 다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리액션만 놓고 봐서는 괜찮은 시장인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주가가 지난해 1월 말
또는 10월 달 같이 떨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연 회복될 걸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 버팀목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의 수익률, 성장률, 경제 성장률, 수익률이 오름세에 있다,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현재 기업의 수익성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명을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90분 정도는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경제의 확장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반기에 조금 회복을 하겠지만 지난해 수준만큼은 안 될 거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떨어진 주가를 주식에 배분을 한 자산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너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뭐 투자도 돈을 벌어서 내가 회피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엄청난 마음의 부담, 짐을 들고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생각이 없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비중을 중립 이하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 자산이나 주식에 대한 투자는 좀 축소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뭐 국내에 있는 주식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글로벌 네, 글로벌 투자 네. 말씀. 정 선장님, 예, 지금 이거는 이렇게도 이해해 주십시오. 주가 빠지면 환율 또 오르는 거예요. 뭐 그게 1, 20원을 오르든 3, 40원을 오르든 우리 서울에서 딴 거 없습니다. 주가 빠지고 외국인 팔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크리티컬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한번 그 감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 보고는 그 차트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냥 요새 계속 드는 생각은 네. 이렇게 저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는 이 구조에서 돈을 벌고 못 버는 네. 그거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물론 뭐 주식이 항상 먼저 반영하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냐 뭐 바이오나 뭐 여러 가지들 테마주들이 나오고 있기는 해서 반영된 주가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 뭔가 이 구조가 변화한 속에서 그래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쪽을 좀 계속 좀 발굴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네네. 상당한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센터장님. 네, 홍상무님.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덱스 투자 안 하겠습니다. 아, 인덱스는 네. 안 하겠다. 그리고 ELS 안 하겠습니다. ELS도 안 한다? 네, ELS는 결국은 하방 리스크 30% 정도 빠질 거에 대한 리스크를 보고 들어가는데 3년 안에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개별 종목, 지금 정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별로 굉장히 부침이 심하고 새로 성장한 산업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컨텐츠 하는 회사가 뭐 매출액 3천억에 수출 1억 불을 하고 시총이 2조 3조로 가는 거는 몇 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그 질문하신 이유가 외국인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때 예전처럼 환율이 오를 거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빠져도 외국인이 안 팔면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현재 외환 건전성이 이머징 중에서 거의 넘사벽으로 탑 클래스인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과연 포트폴리오로 대체할 다른 비슷한 주식 살만한 나라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올라갈 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지 않지만 뭐가? 외국인 주가가? 예. 어떤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에 대한 성향이 약간 보수적인 면도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과연 일정 부분 밀린다고 해서 주식을 팔고 나가거나 혹은 그 행위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모시고 이렇게 제가 그나마 이렇게 다행스러운 거는 이때쯤 되면 이렇게 이 바람 잡는 분이 한 분 좀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연말에 1,200원 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한 분 좀 나올 만도 한데 너무 이렇게 이성적인 분들이 나와주셨고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현실을 갖다가 냉철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고 또 그렇게 듣다 보니까 또 하나 우리 다들 경기 안 좋아요, 힘들어요, IMF 때보다 못해요 이런 소리 갖다가 흔히들 듣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패배주의적으로 젖어들 건 아니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 든든한 환율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조금 그 에너지는 굳이 51대 49 내지는 52대 48의 비중으로 친다 치더라도 시장의 에너지는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상방이 약간 보입니다. 위쪽으로 좀 편애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위험 자산 시장도 작년 2월이나 작년 10월 같은 장은 아니겠으나 조금 이렇게 숨이 찬 느낌은 느껴지는 그 와중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와 또 이벤트들, 재료들 그리고 우리 트 대통령의 트위트 열심히 관찰하면서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 여러분께는 또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뭐 좀 화끈한 얘기가 안 나왔네. 화끈한 얘기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다. 현재 이 상황 자체가 말씀하신 쪽으로 빨리 기울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이번 달에 당장 적자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적자에 그칠 거라고